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로 최종 결정되면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까지는 2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 특집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 그 네 번째 순서입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울산은 출마 선언하시고 어떻게 처음 방문하신 겁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네. 오늘 뭐 신정시장도 다녀오시고 네. 방송국 오시기 전에 네. 뭐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 주로 뭐 어떤 이야기들 좀 하시던가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뭐 개별적인 말씀은 못 들었고 하여튼 막 열심히 해라. 꼭 대통령 돼야 된다. 예. 나라 바꿔달라. 아. 뭐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응원의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으셨구나. 네, 예. 울산하고는 좀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울산은 제가 여기 근무하거나 이러지는 못했고요. 예. 그러나 오기는 뭐 많이 왔습니다. 여기 과거에 이제 검찰에 있을 때 가까운 또 후배들이 여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구에 또 제가 3번을 근무했는데 예. 대구에 근무할 때는 울산을 좀 자주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울산에 또 가까운 친구하고 또 뭐 선배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그렇게 해서 좀 비교적 자주 오는 데입니다. 그렇군요. 뭐 울산광역시가 대한민국에서 뭐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도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후보의 어떤 생각들, 비전들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출마 전부터 지금까지도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후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정치 입문하시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도 과거에는 가져본 적이 없었고 결국 이제 국민들의 이런 기대나 이런 그 바람 이런 거에 제가 어떤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 여기에 꼭 부응을 해야 되겠다. 예. 국민들의 요구가 기존 정치인 말고 우리 보수 진영도 좀 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새 인물이 나와서 그래서 더욱 그 지금 4번의 선거를 전부 졌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혁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정권을 되찾아 와라. 현 정권의 집권을 저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요구와 희망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공정과 상식과 법적 원칙 이런 게 전부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는 과거에 그 제가 일을 해왔던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윤석열이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저도 그 나라를 어떤 공정하고 또 법 원칙에 입각해서 상식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는 제가 다른 어느 기존 정치인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도 있고. 그 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견제를 많이 당하시니까 뭐 토론회에서도 당내 토론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4개월 차
네. 정치에 입문한 네, 네. 대통령 후보, 뭐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겠죠. 지금 뭐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이 자리에 다녀가셨는데 네. 정치 경력이 뭐 상당하잖아요. 네. 그분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점이 강점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당연히 있고,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분들이 과연 이 민주당하고 치열하게 이 민주당의 이런 그 무도한 이런 행각들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 봤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더 비교 우위가 있다면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4번의 선거를 패배하는 동안에 우리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저는 뭐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했다고 꼭 준비가 많이 되는 건 아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저는 평소에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저희가 뭐 정책 질문, 지역 공약에 대한 질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파장이 상당한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로 위기의 정점에 서 계신데 사실 뭐 취지는 그게 아니다. 뭐 SNS 담당자의 잘못이다. 이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당혹했고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 어떤지 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산 당협, 해운대 당협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세계적으로도 그 훌륭한 대통령으로서의 성과와 업적을 냈던 분들이 뭐 미국 같으면은 뭐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결국은 훌륭한 사람들을 잘 골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많은 어떤 위임을 하고 이렇게 믿고 맡겼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다 보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분해만 있어서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준비가 안 됐던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했던 그런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이제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나 또 이런 국민의 이런 복리 후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은 원만하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평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뭐 그거를 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전두환 대통령의 이름만 들어도 많이 힘들어하실 분들을 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 예를 들지 않고 설명을 했더라면 근데 이제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5.18 이런 거를 겪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자체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제 되신 거니까 사실 시원하게 사과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뭐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사과도 사실 뭐 송구란 표현을 쓰면서 이게 뭐 사과가 아니다, 맞다 뭐 이런 논란까지 우리 자초하신 꼴이 됐는데 사실 뭐 출마하시면서 광주부터 찾아가시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뭐 사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과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정치를 뭐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유감을 표합니다 하면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유감 또는 송구 이렇게 썼지만 저는 사과합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확실히 사과를 네. 하시는 그리고 겁니까? 하여튼 예. 그 50에 관련된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예. 어찌됐든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그걸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또 시민들이 판단하실 네, 테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네. 여러 말로 인한 논란들 때문에 네. 윤석열의 이게 스타일인가 이것 때문에 뭐 사이다 같다 뭐 열광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대선 후보인지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원래 본인 성격이 그러십니까? 좀 이렇게 좀 과하고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제가 예. 아마 제 마음대로 했으면은 처음부터 사과를 딱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정치인으로서 이럴 때 어떤 식의 정치인으로서의 사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뭐 깨끗하게 이렇게 화끈한 그런 사과 표현이 좀 뭐 하루 이틀 늦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사람이고 철저한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 이 헌법 질서를 부정한 그런 그 세력에 대해서, 그런 정권에 대해서,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좋게 절대 볼 수가 없죠. 예. 저 자신이 늘 강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점은 뭐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근 선거판 흐름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죠? 네. 예, 경선 판세는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께서는 또 캠프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선거든지 간에 예.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선거를 많이 겪어본 분들도 우리 캠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는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 선거에서 이제 20, 30대 표가 어디로 가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각 진영마다. 토론에 나오시면 청년 정책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20, 30대 지지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네.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 이제 뒤집혔거든요. 20, 30대에서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예. 뭐 양질의 일자리나 뭐 어차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런 기업들이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데 저는 뭐 거의 국가 모든 정책의 목표를 거기다가 두고 있습니다만은 예.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렇게 아직 확실하게 손에 와닿는 게 없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 여러 가지 그 시스템과 정책을 전부 이렇게 믹스를 해서 오직 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뭐 퇴직을 하신 분이 재취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저는 그런 목표로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렵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손에 와닿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좀 뭔가 이런 그 화끈한 그런 어떤 공약과 정책에 오히려
환호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뭐 꾸준히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소통하겠다. 네. 상대 진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경쟁을 하시는 걸 텐데 어떤 경쟁력을, 어떤 점을 좀 내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라는 것이 뭐 완벽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그리고 향후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기본적인 그 정직성과 그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 품격과 이런 걸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과연 그런 그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선택을 할까? 물론 뭐 진영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냐. 일부 진영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이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 때문에 맹 비난을 하셨어요.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발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게 사실은 아무 리스크가 없는 거고 여기서 상당한 이익이 남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저 시에서 가져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질 않고 특정인에게 가게끔 설계한 거 그 자체가 배임 행위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를 벌었냐 하는 것은 그 배임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임이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동규의 구속영장에. 근데 기소를 하면서 그 영장에 있는 것을 빼는 경우가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뺐어요. 그러면 그 대장동 그 사업을 설계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을 싹 봐주고, 그 다음에 그게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야 거기서 얻은 그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전부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또 환부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오는 건데 지금 그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자가 얻은 수익을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검찰 생기고 과연 이런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수사하면서.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 압박을 계속하고 계신데 뭐 같은 역시 입장이 그거야 뭐 지금 검찰이 도무지 어떻게 이게 그래서 이재명을 수사하는 건지 대장동을 수사하는 건지 거꾸로 사수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가지 기치로서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나머지 공약들도 많이 있지만은 딱 내세운 슬로건이 그건데 그 해서 만들어 놓은 개혁된 검찰이라는 게 도대체 이런 검찰인 건지 얼마나 많은 비리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더니 이제는 검찰이 뭐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선거 판세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또 울산의 비전은 얼마나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여러 공약이 있겠습니다만 내세우는 1호 공약, 1번 공약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분들을 그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기 이제 일보 직전 또는 불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 지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은 결국 이분들이 국가의 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거기에 대상이 안 되도록 빨리 끌어올리는 게 이제 첫째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손실 보상이라든지 또는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과세에서 좀 감면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예. 실시해서 이분들을 빨리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이런 영세 그 자영업자 상공인들을 구제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임기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경제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이런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잡은 것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네. 이 양질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소득도 보장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휴지 줍기, 뭐 이런 식의 그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단기적인 그런 일자리 또는 주당 뭐 36시간 이하의 그런 짧은 일자리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그 사회생활로서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그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다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코로나 긴급 구조를 제가 취임 100일 안에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예. 5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정책 공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자리 어떻게 만들고 경제 어떻게 살리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의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기업의 매출이 커가는 과정이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거 결국은 기업에서 만들어냅니다. 뭐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고 말입니다. 예. 결국 이제 기업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직접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의 매출이 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기업을 키우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죠. 규제를 좀 풀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원스톱으로 한다 하는 뭐 그런 이제 규제 혁신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소위 그 기업과 또 소비자 간의 이런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그 영업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또 노동 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노사 관계가 아주 합리적이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노사 관계로 상생의 노사 관계로 만드는 것 역시 또 투자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또 기업의 그 성장에는 기술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데 정부가 이제 원천 기술 같은 거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이 R&D에 정부가 많은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판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할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일자리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런 거를 잘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분석을 잘 해가지고 결국 모든 정책 목표를 그쪽에 맞추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게 예. 중요한 공약입니다. 지금부터는 울산 이야기 좀 해볼게요.
특별히 울산에 좀 관심이 가거나 울산 현안 뭐라고 좀 파악하셨습니까? 글쎄 지금 울산 하면은 뭐 제일 먼저 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석유화학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농가에 공급된 비료 뭐 이런 비료 공장 뭐 이런 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조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또 조선 자동차를 또 이렇게 백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비철금속에 관한 이런 또 중간재 이런 산업들이 많이 이제 컸는데 예.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뭐 조선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부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울산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도 추진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울산을 세계적인 그 수소 도시, 선도적인 수소 도시로 이거를 만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수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서 나오지만 또 뭐 그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라든가 또 뭐 대형 무슨 화물차나 철도 뭐 이런 선박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수소 에너지로서 이제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쪽으로 울산이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공약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뭐 수소 관련해서 했습니다. 지역 발전 네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부산 그 TV 토론에서도 네. 제가 울산은 기본적으로 이 수소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고요. 그 충분한 이런 소위 그 수소 모빌리티라는 게 여러 가지 운송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반 산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 수소 도시로 나아가는데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쪽 주민이 선택도 해야 되지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중앙이 밀어주는 것이 그게 훨씬 효과가 알겠습니다.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 메가시티 출범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뭐 거의 뭐 찬성하시더라고요. 방식의 네네, 차이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부울경 그 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이 그 내용을 결정한 사항이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저는 그걸 적극 좀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 남북권에 동남권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어떤 어떤 경제 구역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만이 중심이 아니라 이런 이 부울경과 함께 이 쌍두마차로 끌고 가야 되고 또 세계 어느 나라를 보나 그 나라의 수준, 경제 수준 또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몇 개의 그 세계적인 도시를 가지고 있느냐, 몇 개의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깥에서 보면은 서울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일본만 해도 뭐 동경, 오사카 해서 몇 개의 한 서너 개의 도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경제를 끌고 가는데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지지하고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되게 하는데 중요한 그 조건이 바로 그 촘촘한 교통망.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생활권이 이를테면 뭐 1시간 이내의 그 시간으로서 그 움직일 수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촘촘한 교통망에 의한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전
네, 인근 지역입니다. 네, 밀집 지역입니다. 울산이. 탈원전 정책 비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이 원전을 머리에 이고 있다 또는 원전과 가까운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는 위험한 에너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건 뭐 치명적이니까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경수로형이고 중수로형은 지금 3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이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원자력 그 안전위원회가 굉장히 비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철저하게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나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원전을 안 쓰고서는 이 무슨 저 재생에너지 갖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은 우리가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 뭐 좀 지금 뭐 계획되어 있는 저 신규 건설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6기. 예. 그것만 좀 추진을 해도 뭐 없는 거를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계획을 해서 정부가 잡아놨던 것들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주요 현안들 또 윤석열 후보의 핵심 공약들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 아쉽겠습니다만 나눈 이야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청자들에게 드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울산의 미래 무엇일까요? 그 미래의 모습을 저는 자유와 창의와 또 혁신과 이런 것이 마음껏 꼽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꿈꿀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 도시고 또 정치 그 의식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정치 의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도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사진단은 나오신 분의 추천곡으로 엔딩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곡 좀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21살의 그 이혁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쇼팽 콩쿠르에 나가서 물론 뭐 입상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5연속 또 결선에 올라가게 된 그런 쾌거를 이루었는데 우리 이혁 피아니스트가 했던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지금 흐르는 곡이 이혁 씨가 직접 연주한 그 곡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1살. 역시 청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년 3월에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가 모두 결정되면 대선 전국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이 되겠지요. 전택의 순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치열하게 어떤 비전을 내세울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갈지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